네, 미국 현지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동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맨해튼나우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쯤에는 이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외신들에서는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도중에 하원에서 2번이나 탄핵당한 대통령이 생겨났다. 이런 보도들을 쏟아냈는데요. 몇몇 공화당원들도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232대 197표로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2표 모두 찬성을 했고요. 공화당에서는 10표의 찬성표와 함께 4표의 기권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결의 결과로서 모든 것을 얘기하는 미국 의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서 이 정도의 소위 반란표가 공화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미국 의원들이 분노를 짐작케 합니다. 보통의 탄핵 상황이라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 극심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극한 대립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시 의원도 탄핵안에 반대는 했습니다만은 폭도들이 난입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과 그런 상황을 묵과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했고요. 공화당 산인자인 전 부통령 딕 체니의 장녀로 알려진 리드 체니 의원도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까지 은연중에 탄핵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리조나의 폴 고서나 아니면 오하이오의 짐 조던 의원 같은 분은 공화당 지도부의 교체까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여야 간의 대립보다는 오히려 공화당 내분이 좀 더 심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안 통과 이후 동영상으로 폭도들을 비난하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고 또 사태의 책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많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원으로 올라가게 된 탄핵안이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미국 정가의 태풍으로 계속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참고를 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그 비정상적인 팬덤에 기댄 그 트럼프라는 미국 내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최소한 정치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은 미국 정치의 정상화와 바이든 행정부의 순항에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번 탄핵이 미국에서 꼭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부양책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있으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부양책 윤곽안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몇 시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공개될 예정일까요? 예, 어제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에서 탄핵안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급한 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마 그 급한 일이란 것은 내각 청문회 일정과 함께 백신 보급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양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포함된 내용에는 지난번 $600 지원금에 포함해서 총 $2,000의 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주당 $300 실업급여를 주고 그리고 백신 보급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중간 소득 기준으로 중간층 이하의 이 가정의 아동에 대한 지원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가정은 6세 이하 아동에게는 매달 $300 그리고 6에서 17세 사이 아이 아동에게는 매달 $250씩 1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연간 아이 한 명당 $3,000에서 $3,600 정도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화당은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총 규모가 $2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협상 과정도 있고 변동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발표가 되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어떻든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상 다수당이 된 만큼 탄력을 받고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 한국과 달리 기축 동안을 가진 미국이 재정 적자를 감내할 수 있기 때문에 노리는 특권이 아닌가 하는 부러움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경험한 바로도 미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이 아동 지원안에 힘입어서 대규모 부양책이 조금 더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백신 접종률이 좀 많이 부진하다고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네, 어제 CDC에서 발표한 예상에 따르면은 2월 6일까지 최대 47만 7천 명이 코로나로 사망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신규 확진건이 300만 건이 넘어서고 있고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도 12개 주에서 최소 76건이 어제까지 보고되었습니다. CDC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약 1,000만 명 정도가 첫 번째 접종을 받았고요. 이는 사실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연휴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마 지방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엄격한 게 아니라 지체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 초에 백신 접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전면적인 접종 정책의 전환이 있었는데요. 일단 두 번째 접종을 위해서 보관되었던 백신들을 빨리 보급해서 전면적으로 보급하기로 했고, 또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구장을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분들은 모든 분들과 그다음에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서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알려지기로는 분량만 확보된다 그러면 한 달에 1억 명까지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좋은 소식은 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사가 있는 존슨앤존슨에서 한 번만 접종하고도 할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작은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3상 중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다른 백신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소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 백신 접종이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실수를 좀 밟는 교사로 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도 있으니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고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밖에 저희가 이곳 한국에서는 보고 듣기가 힘든 미국이 코로나19를 대응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있는 오하이오주의 주도인 콜럼버스 인근에 있는 대학교, 제가 이제 방문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이제 9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12월에 1학기가 끝나고 다시 1월부터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져서 셧다운이 시작된 것이 사실은 작년 3월 중순 정도입니다. 그때는 대부분 학교들이 봄방학 시즌이었는데요. 봄방학 시즌이 끝난 이후로 바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을 보면은 미국 학교들이 꽤 상당히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방역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대학 내에서도 확진자 숫자가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코로나 대응을 해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학 자체가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문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예산을 빨리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또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대학 스스로가 코로나 검사를 굉장히 확대를 했고, 격리자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하이브리드 수업 이런 것에 대한 원칙을 빠르게 준비해 나갔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 대학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대학들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점은 대학 행정의 자율성이 굉장히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차이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조금은 주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능력이 특히나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